안녕하세요. 2021년 4월 11일입니다. 일요일 날 오전 아니 점심 때쯤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올리기도 쉽지 않지만 어쨌든 지난주에는 아침에 방송이 갑자기 잡혀서 약간 좀 피곤하긴 하네요. 그래도 어제 그것이 아쉽다를 유심히 좀 봤는데 구미 3세와 사건에서 상당히 그 귀 모양을 가지고 언제쯤 아이가 바뀌었을까에 대한 얘기를 풀어내고 있어요. 4월 7일하고 28일 사이에, 그러니까 4월 7일 사진과 28일 사이의 사진에 왼쪽 귀의 그 모습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 교수들, 그러니까 성형외과, 그 귀를 성형을 주로 하시는 이비인후과 아니면 성형하시는 의사들은 잘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성장 발달 부분에서,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상대적으로 과학적인 평가를 내리라고 하면은 경찰의 발표와는 달리 4월 7일에서 28일 사이에, 그러면은 3월 30일 날 태어났으니까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서 요양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친정집이 되겠죠. 한 달 안쪽에, 그러니까 일주일 이후부터 한 8일부터 한 달 그 사이에 바뀌었을 수 있다. 바뀌었을 수 있다, 아니 바뀌었다. 바뀌었을 수 있다죠. 왜냐면 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4월 7일의 아이와 4월 28일의 아이가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면은 그 중간에 당연히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지금까지 경찰이 해왔던 부분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좀 놓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나온 부분에 석씨가 언제 출산을 했냐라는 걸 봤을 때 그 아이가, 그러니까 4월 7일의 사진의 아이와 4월 28일 사이 28일의 아이, 그 아이 두 아이가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유사해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1월부터 2월의 사이에 휴가를 보내고 석씨가 재입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직장을 퇴직하고 재입사하고, 근데 거기서 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실이 그 연결이 좀 애매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4월 7일과 28일 사이에 아이가 바뀌었으면은 그 아이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어야지 맞잖아요. 말하자면 1월 말이나 1월 말에서 2월 말 사이면 아이가 30일과 길면 60일 정도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차이는 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애 엄마가 자기가 일주일 넘게 데리고 있던 아이를 모른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말한 부분은 상당히 출산 시기가 좀 이상한 상황이고 거의 유사한 시기 출산했다고 보는 게 맞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은 이 사람이, 석씨가 그때 회사를 다니지 않거나 아니면 쉬거나 그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안 맞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실제로는 그것이 알겠다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해도 사실은 그냥 쓱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확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된 거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하나 더, 두 가지 정도를 더 얘기를 한 거는 4월 7일부터 28일 사이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했다. 근데 못 알아차릴 정도, 그러니까 그 김 씨가 못 알아차릴 정도라고 하면은 4월 28일보다는 7일 쪽에 가깝게 쪽에 바꿨어야 되고, 그때쯤은 그럼 그 출산은, 석씨의 출산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그 부분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문제를 더 제기하는 거죠. 뭘 해결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부분은 확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가능성을 높게 말하는 부분이 있다. 왜냐면 왼쪽 귓바퀴가 다르니까. 또 하나, 제가 계속 말했지만 2월 9일 날 얘기하는데 실제로 제가 본 기록에 의하면 2월 8일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2월 8일부터 그 공간, 그러니까 아이가 발견된 공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맞다. 근데 여태까지 2월 9일, 10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그 석씨의 보낸 편지에 의하면 2월 8일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경찰에 얘기한 것과 좀 다르고, 이건 분명히 석씨가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했다는 것은 명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2월 8일 날 김씨가 석씨 집에 와서 무엇인가를 했고, 그 후에 2월 8일 날 이제 그 움직임이 있었고, 8일, 9일 있었고, 10일 날 이제 석씨 남편이 신고한 요 상태예요. 근데 그러면은 2월 8일 날 뭐 했냐 이 말이죠. 그 부분은 이제 그 편지를 분석하고 그러는데 그건 뭐 쓸데없는 짓이고, 편지 분석 같은 건 쓸데없는 짓이고, 또 하나 부분이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 석씨의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혹은 석씨의 출산이 이루어졌을 때 아이 바꿔치기를 도와줬을 어떤 조력자에 대한 얘기를 조력자라고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갖고 뭐 종교적인 믿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그것이 아쉽다 제작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를 법적 소송에 문제가 있을까봐 종교적인 문제와 조력자의 문제를 이 리포트를 띄워놓아서, 그러니까 붙여버리면 이제 금방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굳이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이를 그 병원에서 김 씨가 낳은 건 맞다.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가 김 씨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일정 정도 자매 형태의 유전자는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뭐 자매 형태니까. 그런데 친자 관계 형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 이제 지금 이 발견된 시체의 아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김 씨가 출산했다고 하는 보람이라고 하는 아이가 출산됐는데, 그 아이가 김 씨가 낳은 건 맞다. 그죠? 김 씨가 낳은 건 맞죠? 그런데 김 씨가 낳은 건 맞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김 씨의 유전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좀 다른 생각은, 대리모의 가능성 부분은 왜 고민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에 대한 건 다 있지만
사실 어떻게 임신했나 이런 부분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밝힐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한. 예를 들면은, 자연 임신돼 갖고, 임신돼서 출산하는 것과 인공수정에서 착상이 된 후에 출산하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그거를 본인이 말하자면, 산모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그걸 확인할 수 있나요? 말하자면 애초부터 이 초기부터 임신 4주, 8주부터 만약에 다녔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거기서 수정된 부분이 자연 수정인지 인공 수정인지 그걸 명확히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으로는 실제는 그 부분은 불가능하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왜냐? 지금 문제는 그거죠. 그 전 남편이 자기 아이라고 믿고 있는 아이도 이건 확실하지가 않아요. 또 혈액형 문제도 지금 오락가락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럴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제기를 해보면은 이제 가정으로 김 씨는 대리모였다. 이게 추정입니다. 완전 이건 증거도 없고, 대신 만약에 김 씨가 대리모였고 그래서 수정된 어떤 난자와 정자가 수정란을 착상을 해서 임신한 사람이다. 그래서 출산을 했다. 근데 하필 그 수정란의 난자가 자기 어머니, 즉 석씨였다. 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은 싹 다 해결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람이는 김 씨가 낳았고, 보람이의 어머니는 김 씨가 맞고, 근데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그 상황에 봐서는 전 남편의 아이가 맞겠죠. 그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까지 석 씨가 아이를 버리고 살인과 아동학대 방임으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본인 인정한 변론이 종결된 바예요. 근데 이럴 경우 석 씨의 출산과 그리고 거기 방에서 발견된 미라 상태의 아이의 DNA에 의하면 그 아이가 보람이가 아니고 보람이는 애초에 그냥 사실 그 아이는 보람이죠. 사실 그것도 애매해요. 그렇죠? 지금까지 키워온 애가 있을 것이고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헷갈리는 것도 그거죠. 지금 상태로 보면은 4월 8일하고 4월 7일부터 28일 사이에 바뀐 아이라는 전제하면은 애초의 상황이라고 하면 석 씨가 자기의 아이를 어딘가에서 낳아갖고 와서 그 아이를 하필 그 시기에 바꿔치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왜 동기가 없잖아요. 왜? 그럴 이유가 뭐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무슨 이유 때문인가? 난자를 제공한 석 씨가 있고 그 수정란을 통해서 아이를 만들고 그걸 수정해서 착상한 자궁은 김 씨라고 하면은 이건 모두는 해결되는데, 그리고 그 죽은 애는 결국은 보람이가 맞죠. 그런데 지금 또 하나 걸리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은 석 씨가 임시
하고 출산을 하고 그거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난자만 제공했으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석씨 남편의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임신한 것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애는 안 난 거고 석씨가. 그렇지만 이전에 오래전에 난자를 제공해서 동결시킨 건 맞으니까 사실 석씨 남편 말은 다 맞는 거죠. 근데 왜 난자를 제공했냐? 돈 벌려고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야 뭐 그 죄에 따른 벌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 부분은 해결되는데 지금 이제 어제 나온 그것이 하고 싶다의 그 상황을 보면은 4월 7일과 28일 사이에 아이가 바뀌었다. 아이는 다르다. 라고 하면은 그럼 아이는 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그 낳은 아이는 어쨌든 김 씨와 전 남편 사이에 아이가 맞고 28일의 아이는 석 씨가 난자를 동결해서 어디선가 나온 대리모를 통해 나온 어떤 아이였고 실제의 딸의 아이는 어디로 가지고 간 거고 이 두 가지 가능성에서 어디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거죠. 석 씨가 아주 어렵게 다 숨기고 막 배를 쫄라매고 막 숨기고 그래서 애를 낳았다. 근데 사실 지금의 증거상으로는 저는 석 씨가 출산을 했다는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를 검색하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딸이 임신을 했으니까 그 출산용품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또한 대리모를 자기가 썼다고 하면은 그 대리모에 그거를 출산용품을 제공해 주고 셀프 출산은 그게 더 타당성이 높지 않으세요? 그러면 지금의 핵심은 이거죠. 어제 얘기했던 그것이 하고 싶다의 아이의 바꿔치기가 진짜라고 그것이 하고 싶다의 말을 믿고 그리고 그것이 하고 싶다에서 분석한 이비인후과의 성형외과 의사들의 말이 분석이 타당하다고 믿으면 영상을 분석하는 맞다고 믿으면은 결국은 그 아이와 그 아이가 둘이 있고 그거 바뀌어치기 했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아마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아이를 그러니까 이 4월 7일 날 아이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아이를 그 석씨나 이런 사람들이 돌봐주다가 어떤 사고가 생겨갖고 아이가 다치거나 죽거나 그래서 이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 가져왔던데 이거 우연히 막 겹쳐야 되잖아요. 그죠? 굳이 바꿀 이유가 뭐냐? 그 아이는 그 아이고 이 아이는 이 아이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그것이 하고 싶다 얘기가 안 나왔다고 하면 제가 말한 게 훨씬 더 타당하지 않겠어요? 즉 석 씨는 대리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석 씨는 이렇게 난자를 동결시켜 놨는데 근데 그 난자를 동결시켜 놓은 거는 이제 말하자면 돈을 받고 팔려고 이렇게 했는데 돈을 받고 판 거죠. 난자는 이제 동결된 거고 근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 그 난자가 아직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얼려져 있었는데 자기 딸이 임신을 못하니까 한 2번이 유산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를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 난자를 이용해서 해라. 근데 하필 그때쯤 그 전 남편에 대해서 사실 뭐 어차피 사이도 안 좋고 막 그래서 차라리 그러느니 뭐 다른 정자에 좀 도움을 받아서 수정하고 아이 착상 그러거나 아니면은 그 석 씨와 김 씨가 어떤 대리모 업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연결해서 돈을 벌려고
뭐 이렇게 수정란을 했다. 근데 그것도 웃긴 거는 그러면 지금 전 남편은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저는 아이를 만들어주고 이제 불임이 의심되는 딸을 위해서 했는데 임신이 되고 아이를 낳게 돼서 처음에는 애정을 가져서 키우려고 했다가 실제로 키우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현 남편을 만나서 임신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임신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런 아이를 버렸다. 이러면은 오히려 제 논리가 훨씬 더 깔끔하고 훨씬 더 타당성이 높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제 그것이 아쉽다 이게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좀 그러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아이는 낳고 그리고 대리모를 통해서 우연히 출산하게 된 석씨 아이가 있었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 김씨 아이한테 문제가 생겨서 석씨와 김씨가 바꿔치기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김씨는 사실 뭐 그걸 실토할 이유도 없고 어차피 아이가 누구의 아이건 죽은 거 맞으니까 자기 엄마를 또 뭐 굳이 끌어들일 리 없으니까 지금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김씨가 형량이 높을 것 같지도 않고 석씨도 형량이 높을 것 같지도 않고 제 논리가 깔끔하지 않으세요? 제 지금 주장이?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제 그것이 아쉽다가 주장한 거는 아이가 바뀌었다는 거지 왜 어떤 과정으로 그리고 동기가 뭐야 이건 하나도 해결 못한 거예요. 그죠? 그냥 뭐 종교적인 신념 뭐 한마디 하고 또 뭐 이 김씨의 어떤 동기라든가 아니면 김씨가 좀 나쁜 사람이다. 예? 자기 아내를 버렸다. 그 정도의 단순한 문제제기 정도만 가지고 이 사건을 해결한다는 건 좀 차원이 낮죠. 전 그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더 종합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렇게 하면 그 의사들의 귀바퀴의 분석은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은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오히려 제가 말한 주장이 더 타당성이 있죠. 그리고 가능성도 있고. 왜? 분명히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난자 제공하는 그 여성들 그 경제적인 이유도 그렇고 아니면 뭐 나중에 혹시 늦둥이 보려고 난자를 동결시키는 경우는 그럼 뭐 불법도 아니고 그 뭐 별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수정 통해서 저기 인공수정해서 아이 많이 낳아요. 하필 근데 그것을 대리모를 이용해서 낳게 되면 그건 불법이죠. 근데 그거를 어떤 수준 이상에서 이제 자기 딸을 도와주려고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인공수정을 자기 딸한테 했다. 라고 하면 도덕적 비난도 있고 불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게 이제 법적으로 죽일 일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분명히 저는 동기적 타당성과 강력한 욕구와 필요성 다 충족시켜지고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왜 그 부분을 경찰이나 그것이 아쉽다 같은 데서는 왜 보지 않느냐. 지금 엉뚱하게 2018년도에 이 사람이 뭐 휴가를 갔네 생리가 있었네 없었네 뭐 살이 빠졌네 그 확정되지도 않은 그거 가지고 뭐 아무런 증거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하는 건 그게 실제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김씨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갑자기 전 남편의 아이기 때문에
아이를 그냥 버리고 갔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잘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전 남편의 아이기도 하지만은 자기 아이기도 한 거예요. 자기 아이잖아요, 반은. 자기 아이를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일종의 대리모라든가 아니면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자기 아이가 아니죠. 그냥 일종의 입양한 거죠. 그리고 그 입양을 주선한 거는 자기 어머니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놓고 온 거예요. 김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의 감정 상태가 되죠. 왜 이런 간단한 사실을 애써 무시하려고 하고 아니면 생각을 안 하는지, 경찰이나 아니면 그것이 집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저만 이상한 사람인가요? 글쎄, 저만 이상한 사람 같아요? 키메라 말도 안 되는 거. 키메라 같은 경우는, 키메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정란 2개가 있었는데 그 2개에서 DNA가 다른 수정란 2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 수정란이 죽고 한 수정란에 있는 그 DNA가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수정란에 흡수가 돼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DNA 일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지, 일부가 있다는 거지 두 DNA가 있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메라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종간 접합이라는 거지, 키메라 증이라고 하는 거는 일부 유전자가 들어온 거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걸 떠들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지금 상태로 보면 딱히 지금 바뀔 이유도 없네요. 지금 상태라서는. 근데 글쎄요, 그것이 아쉽다의 탐사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엉뚱한 남의 다리 걷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과학수사 관련해 갖고 좀 전에 하필인지 모르지만 그 서프라이즈에 물론 이 서프라이즈에서 지문감식의 오류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서프라이즈, 가끔 서프라이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아주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어떤 일이냐면은 스페인에서 열차 테러가 있었는데, 스페인에서 열차 테러의 원래 범인은 알카에다와 연결된 범인입니다.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이슬람 무슬림이죠. 그런데 엉뚱하게도 미국에 있는 어떤 변호사가 범인으로 지목된 거예요. 네, 그 열차 폭탄 테러의 범인의 지문이 발견됐는데 그 지문을 추적해 보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의 어느 변호사 이렇게 지목돼서 혐의를 받은 거죠.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범인의 지문과 실제로 이 변호사의 지문이 혼동을 한 거죠. 그럼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미국에서만 매년 1000명 정도의 그러니까 사람인지 건인지 1000명의 사람이 지문 오류 때문에 사법기관과 사실은 논란을 겪고 있다. 억울하게 문제가 됐다라는 사례가 나온 거예요. 1000명이 적지 않죠. 물론 근데 미국이란 데 큰 나라니까. 근데 우리가 좀 알아주셔야 될 것은 미국은 나라도 크고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할 것 같지만 사실은 편차가 너무 셉니다. 대도시 뉴욕이라든가 LA라든가 아니면 이런 워싱턴 같은 데라든가 보스턴 같은 데는 상당히 발전된 어떤 과학서 기법을 쓰지만은요, 우리 CSI 시리즈 본 거죠. 근데 그 외에 상당히 많은 시나 이 주의 경찰 사법기관들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이 후지기도 하고 시스템에 오류도 많이 생겨요. 그건 뭐냐, 결국은 기계 오류가 아니라 사람의 오류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제대로 된 지문을 돌리면 그냥 나옵니다. 근데 범죄 현장의 여러 가지는 지문 자체가 훼손됐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 복원하는 기술은 사람의 기술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 기능이 높아갖고 그리고 오래 그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시스템에 투자도 많이 하지만 미국에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그걸 좀 한 다음에 자백을 받고 이래요. 그 사건도 보니까 실제로는
그 열에 의해서, 그 범죄 현장의 열에 의해서, 폭발열에 의해서 지문의 일부가 변형 훼손됐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분석해버리니까 60억 중에 2명이 생긴 거죠. 그거를 처음에는 그 불확실한 걸 가지고 혐의점을 뒀는데 하필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이 이집트 사람, 이게 무슬림이고 이 사람이 또 아프가니스탄과 관련된 사람의 변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 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이집트 사람이고 이집트의 때문에 개종을 했나, 이슬람을 개종했다는 것 때문에 혐의점이 둔 거고, 사실 이건 아무런 관련이 없죠. 이슬람 교도가 다 테러리스트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관련된 사람을 변호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오해가 생긴 건 뭐냐면 실제는 그것이 아니라 아프간과 관련된 사람의 양육권 소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형사소송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FBI나 이런 경찰 쪽에서는 이걸 이제 별건 수사를 해서 미리 넘겨짚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테러범 맞네 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진범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면 진범의 지문이 이 범죄 현장의 지문과 더 확실하지 않았다고 이 사람이 범인이 된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구미 3세 여아 사건에서도 과학수사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지문은 뭐 틀릴 리가 없다, 막 어제도 그 성균관대 임시근이라고 국과에서 20년 넘게 유전자를 분석했다고 하는 애들 나와서 애들이라고 하는 건 저랑 이제 걔가 고대 생물학과 87이고 제가 고대학과 87이기 때문에 그냥 걔라고 하는 겁니다. 친하진 않습니다. 근데 대충 누군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제 걔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제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면 과학은 믿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과학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오류라든가 이걸 신뢰하는 건 다른 문제다. 즉 말하자면 국가수가 자신의 오류 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의 그 경찰들이 어떤 증거를 분석할 때 오류 보고서 얼마나 실패를 했고 얼마나 성공했고 어느 수준인가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검증받고, 그건 대검 과학서도 마찬가지고 이럴 수 있는 데이터의 공개성만 있다고 하면 저는 이런 문제제기 안 한다. 근데 미국 같은 수사에 발전된 선진국도 지문 오류가 1000건이 넘는데 한 해에 1000건 가량 되는데 한국이 미국보다 더 잘났나요? 네? 비슷할 수는 있죠. 그런데 뭐가 잘나갖고 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신비주의, 비밀주의를 하냐. 오히려 국가수가 신뢰를 받지 않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구미 여아 사건에서의 DNA 분석은 전 틀릴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신뢰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학수사를 발전시키고 과학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고 하면은 기술에 대한 문제나 과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술과 과학을 다루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지금의 시스템은 안 된다. 지금의 시스템은 후졌다. 그런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건 구미 여아 사건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런 사례를 간간히 보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강릉 노파 사건에서도 DNA 복원을 했다고 하지만은 법정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아주셨을까요? 이런 것들을 심각히 경찰이나 아니면 수사당국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뢰성을 스스로 높이려고 고민을 해야죠. 믿어달라.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우리는 다 옳다. 그런 오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구미 여아 사건 해는 걸 보십시오. 그 많은 형사들 들이밀고 수십 명, 100명가량 동원해도 찾아낸 게 겨우 그 정도밖에 더 됩니까? 결국 그래서 김시아석 씨를 분리기소하고 김 씨는 그냥 대충 5년이나 나오겠습니까? 저 상태로? 김석 씨는 증거도 없어요. 그냥 정황 증거를 해갖고 물론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럼 형량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5년이나 나오겠습니까? 근데 합쳐져서 공모를 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실제로는
둘 다 중형을 받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왜냐면은 이 기술과 그러니까 행동 증거와 물적 증거를 통합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사건을 볼 수 있는 수사적인 결정권,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수사는 되게 잘 된 것 같죠? 제가 보기엔 이거는 한 30점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 석 씨와 김 씨에 대한 수사는 무능함만 노출한 거고 논란만 노출하는 거죠. 결국 형량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럼 이게 흔히 말하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그건 뭐 옛날 사람이에요. 제가 말했으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형량 갖고 딜하면서 범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숨겨주고 많은 거죠. 남양주 화재, 남양주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어제 화재가 났는데 섬뜩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저는 어제부터 경의중앙선에 뭐 그냥 1층 뭐 중국 중화요리집에서 시작된 불이 주상복합이 위험하다. 옛날에 연대 세브란스, 몇 년 전에 세브란스에서 불이 났는데, 이 원래는 병동과 일반 상가 건물을 붙이면 안 되죠. 근데 아래층 1, 2, 3층에 상가를 둬서, 그것도 피자집, 오픈 온도에 피자 화덕을 넣는 그걸 뒀어요. 그 덕트로 열 빠져나가다 거기서 불이 났죠. 큰일 납니다. 위에 입원 환자들, 중환자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상복합이라는 게 편리하죠. 왜냐하면 저층은 상가, 고층은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밑에서 뭐 밥 먹고 쇼핑하고 올라가서 쉬는, 편리하죠. 근데 편리한 만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안전성. 독립적으로 한 층 정도를 비워둬야 된다. 즉 예를 들면 지하 2층부터 3층까지 주상복합의 어떤 사무용이나 음식점 이런 걸 해놓으면 4층 정도는 통으로 비워야 된다. 5층부터.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안 비워준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방화문이나 이런 걸로 끝내. 근데 그러다 큰일 납니다. 이 지금 남양주 화재 문제도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안 해요. 그냥 지금 나오는 걸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잘 대피했고 뭐, 근데 그 정도로 불이 나갔고, 근데 소방차나 이런 건 늦게 도착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안 죽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사람이라도 많이 죽었으면 그 소방 관계자들 목이 열었다 나가는 거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는 이 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지금 다행히 안 돌아가셔갖고 안 다친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근데 재산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보험은 들었나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주상복합이 그만큼 위험합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어떤 방화, 소방 기술들이 적용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참 안타깝죠. 이런 부분은. 부산 야산에서 70대 남성이 사망한 채 변사체로 발견됐나 봐요. 일주일째 근데 범인의 정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제 몸에 흉기 흔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타살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건 공개하지 않는 상태인데, CCTV가 없잖아요. CCTV.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 서울이나 이 경기도 근처에서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산에 많이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그러다 수틀려 갖고 오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그냥 확 찔러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등산로에서 사람을 공격해서 이게 뭐 하는 건 강도 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돈이 얼마나 있다. 요즘 뭐 카드 가지고 다니는데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귀중품을 또 가지고 다니나요?
등산복 있는데, 그러니까 강도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남성인데 성범죄일 경우도 드물잖아요. 거의 없거나. 그럼 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그럼 결국은 이게 상당히 위험한 일종의 어떤 혐오나 분노 혹은 뭐 무차별 이런 걱정입니다. 사실 이게 뭐 만약에 보복범죄 같은 경우는 등산로에서 이렇게 공격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한번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이런 그 일종의 청부기사라고 하면 이 기자가 싫어야겠지만은, 이 청부기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연합뉴스 같은 데서는 이런 걸 내죠. 통신사 같은 데서는 3월 강절 폭력, 강도 절도 폭력 2만 1000명 검거, 688명 구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선 3월 한 달간 민생 침해 범죄를 단속해서 2만 1000명 검거, 680명 구속했다. 강절도 7700, 생활폭력 주변사범 13000. 그 중에 89.2%가 전과자. 그리고 동정전과가 57.5. 피해품은 56억. 회수한 피해품은. 그리고 무인점포 공격과도 뭐 이렇게 검거했다. 택배 택배 기사를 구속했다. 배송정보 조회하는 수법으로. 성희롱 구속. 이게 무슨 기사입니까 도대체? 만약에 이 기사를 이렇게 쓰려면 전년 동월 대비, 10년 통계 대비, 발생은 이만큼인데 검거는 이만큼 했다. 생각해보세요. 작년에도 똑같은 3월에 요만큼을 했으면 이게 기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참 이 기사를 쓰는 사람도 그렇고, 이 기사를 쓰라고 이제 제공해주는 국가수사본부도 그렇고, 지들이 이제 요즘 이제 수사 역량 딸려갖고 쫄리니까 이런 기사들, 참 제가 보기엔 이게, 그래서 청부기사라고 하면 싫어하겠지만 청부기사가 아니라 발라주는 기사들, 기사 없으니까 쓰는 기사들, 이렇게까지 제가 비판을 할 건 아니지만은 참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기사를 쓰려면 제대로 써야죠. 예를 들면 거죠.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했다. 3월 한 달간 민생 침해 단속해서 2만 명 했다. 전년 3월 비슷한 유사한 시기에는 사실은 뭐 2만 5천이었는데 경찰이 열심히 해서 15,000원 했는데 열심히 해서 2만 했다. 열심히 했다.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 비교치가 없어. 그죠? 그리고 구속도 680명 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 아니면 10년 대비 이거는 것도 없어. 분명히 있어요. 통계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전과자가 89.2%고 동정전과자 들었다. 근데 이전에는 동정전과자가 아니었고 아니면 전과자 비율이 줄었다 늘었다. 그 분석할 수 있죠. 지금은 이게 뭘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기사 같지도 않은 기사죠 사실은. 무슨 기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경찰이 열심히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민생으로. 언제는 안 합니까? 그럼 걔네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합니까? 월급 받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기사거리예요. 안 하다가 하면 의미가 있지만 늘 하는데, 참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나 그걸 데스킹 못하는 그 언론사, 통신사나 그걸 이렇게 하라고 또 자료를 주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나 다 이 답답한 인간들 아닙니까? 참 이런 기사를 보면 참 답답하죠. 어쨌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오늘 2시에 무슨 뭐 인터뷰 하나 해달래 갖고 오는데, 사실 그런 인터뷰는 별로 내키진 않지만 그래도 뭐 산책 삼아 가서 도와주고 그러려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